자, 159페이지에요. 부동산 물권 변동이죠. 구체적으로 이제 부동산 물권이 변동하는 모습을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민법의 부동산 물권 변동은 규정을요, 186조와 187조에 근거해서 부동산 물권 변동이 발생한다.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 186조는 이 부동산 물권 변동이 법률 행위에 의해서 부동산 물권 변동이 날 때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해야만 물권 변동이 나도록 정해놨고요. 그 다음에 187조에서는 상속, 공인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해서 부동산 물권의 취득 발생이 일어날 때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법률 규정에 의해서 물권 변동이 일어날 때는 이때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놓은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등기해야 부동산 물권 변동이 나는 경우와 등기하지 않아도 부동산 물권 변동이 나는 것 두 가지로 나누어서 규정해놨다 이거죠. 그럼 우리는 등기해야 되는 경우와 등기하지 않아야 되는 경우를 구별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첫 번째, 등기를 해야 하는 경우. 여기서는 반드시 거래행위를 해야 되는, 행위를 통해서 하는 거죠. 행위가 있는 경우, 행위가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행위. 이 거래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컨대 매매 계약을 통해서 한다든가, 증여 계약을 통해서 한다든가, 또는 저당원 설정 계약을 한다든가, 각종의 계약, 또는 설정 행위, 설정 계약, 이런 등등의 행위를 할 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 등기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매매 행위를 했다, 증여 계약을 했다, 다른 기타 무슨 계약을 했다, 또 설정 계약, 뭐 지상권 설정 계약, 지역권 설정 계약, 전세권 설정 계약, 저당권 설정 계약 등 이런 계약을 했다면 등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자, 이것을 우리는 말한다. 이 거래행위를 말합니다. 거래행위. 우리가 사회에서 말하면 거래행위. 우리 민법에서 말할 때는 법률행위라고 그러죠. 이런 행위를 했을 때는 반드시 등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 교재 159페이지에 오면 동그라미 양갈로 3번에 동그라미 3번 1번 있죠. 거기 보면 원해행위의 실효에 의해서 물권에 복귀되는 경우가 있죠. 예컨대 채권행위인 매매 계약을 통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서 소유권을 이전해 가는 거란 말이죠. 부동산에서, 그죠? 자,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매매 계약이 있으니까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 아닙니까?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거죠. 이전 등기. 매수인 앞으로 이전 등기 하는 거죠. 자,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이 채권행위인 매매 계약이 어떤 사유로 무효가 되었어요. 그 내용이 바로 뭐 취소가 됐다든가 해제가 됐다든가 아니면 무효 사유가 있다든가 등등의 사유로 이것이 무효가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됐을 때 취소, 무효, 해제 등으로 이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됐을 때 자,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어요. 소유권 등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다시 이 등기를 말소하고 소유권을 가져와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이때 매도인의 소유권 취득으로서의 복귀. 이것은 어떤 경우냐라는 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186조에 의하여 등기를 다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187조 취소권 행사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등기를 요하지 않고 매도인이 당연히 소유권 취득했다는 것이죠. 따라서 187조의 적용을 받아서 자, 여기에 취소했다든가 해제했다든가 하면 이 매도인의 소유권 취득 복귀는 당연히 복귀한다는 거예요. 당연 복귀. 이 말은 등기 없이도
그렇죠? 이 매도인이 소유권 취득하는 것은 당연히 복귀되기 때문에 등기 없이도 발생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이것을 꼭 알아주셔야 돼요. 워낙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 시험에 매매 계약이 어떤 사유로 취소되거나 해제됐을 때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다 해주고 소유권을 넘겨줬다 하더라도 이미 매도인은 해제 취소하는 순간, 취소 해제하는 순간에 당연히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등기 없이도. 따라서 여기서는 187조에서 매도인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언제요? 취소하는 즉시, 해제하는 즉시. 자, 그 내용이 우리는 판례, 이렇게 하는 것을 뭐하냐? 판례에 따르면 유인성에 근거한 거다. 판례 유인성에 따르면 이렇게 해석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똑같이 해석합니다. 취소, 해제 똑같이 해석합니다. 이렇게. 물건 당연 복귀한다. 자, 그 다음에 160페이지 가면 동그라미 3번 재단법인 설립에 있어서 출연재산의 기소 시기 있어요. 이것도 조심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재단법인 설립할 당시에 재단법인이 부동산 소유권 귀속 시기는 언제냐? 자, 부동산 설립 당시에 됐으니까 설립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겠죠. 부동산 소유권을, 그죠? 이것을 재단법인에다가 재산을 내놓죠. 재단법인에다가 출연행위 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재산을 내놓는 행위, 출연행위를 한다. 그럼 여기 있는 소유권이 이렇게 재단법인한테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요 소유권이 재단법인에 요게 귀속세는 시점 언제냐? 요걸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민법 48조에 명문 규정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요 기존 시점을 정해놨다는 것이죠. 거기에 보시면 48조 160페이지에 있죠. 48조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항 생전처분이란 말은 이 설립자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재산 내놓을 때 이 말입니다. 이때는 출연재산이 언제 법인에게 기속하냐 하면 첫 번째, 생전처분에 의해서 이루어질 때는 재단법인 성립시에 기소한다. 이랬죠. 재단법인 성립 시기는 뭐냐면 재단법인 설립등기 시가 됩니다. 설립등기.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이 설립자 앞에 있는 소유권 등기를 재단법인한테로 소유권 이전 등기 없이 소유권은 재단법인에게 귀속되어 있다 이 말이죠. 따라서 이것은 민법 187조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 물권 변동으로 해석하는 거죠. 만약에 유언으로 나타낼 때는 어떻게 되느냐? 유언의 경우는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예요. 발생 시에 재단법인에게 기소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가면 안 되네요. 유언의 효력 발생 시에 재단법인에게 기소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유언 효력이 발생한 시점 언제냐 하면 유언자가 사망한 때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유언자가 사망할 때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내용으로 우리 법이, 그러면 유언자 사망할 때 효력이 발생해버리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민법 187조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등기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48조에 근거해서
설립자의 소유권이 재단법인에게 소유권 넘어가 있는 것은 어느 때냐 하면 민법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죠. 규정에 따라서. 그래서 민법 187조에 의해서 소유권은 움직인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요. 소유권은 재단법인에 가 있는데 등기부에는 아직 설립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등기가 존재하겠죠. 그럼 문제가 생겼어요. 이 등기를 보고 설립자한테 가지고 제3자 병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가 매수하겠다 하니까 만약 이 설립자가 제3자한테 그 소유권을 파기로 약정해서 등기를 얘한테 넘겨줘버렸어요. 대금을 받고 등기 이전을 이렇게 해줘버렸어요. 등기는. 자, 그래 되면 문제가 생겼어요. 자, 이때 재단법인과 제3자, 여기에 병이죠. 병 사이에 소유권 누가 가지느냐. 이게 문제되죠. 자, 재단법인이 소유자인지 제3자 병이 등기 가지고 소유자인지 소유권 귀속은 누구한테 가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 사이에 소유권 누구한테 가냐 이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법원은 판단한 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이제 또 알아둬야 됩니다. 여기는 우리 법원이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소유권 등기를 갖춘 자가 소유권을 갖는다. 이렇게 판시했다는 거예요. 소유권 등기를 갖추고 있어야 소유권을 갖는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누가 소유자예요? 병이 소유권을 갖는다. 이렇게 인정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재단법인 설립에서 재단법인에게 소유권을 넘겨주는 경우에는요, 재단법인 설립한 경우에 설립자와 재단법인 사이하고, 그 다음 제3자가 이해관계가 발생했을 때 제3자와 재단법인 사이의 소유권 관계가 분리돼 버려요. 다르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됐죠. 설립자와 재단법인 사이에서는 이는 187조에서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재단법인이 당연히 소유권을 가지게 되겠죠. 재산권을 가지게 돼요. 이렇게 인정해요. 그런데 재단법인하고 즉 재단법인 이 아직 미등기 상태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제3자 이해관계 있는 제3자 이 사람이 등기되어 있는 거죠. 소유권 등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사이에서는 누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냐 하면 여기는 186조에 따라서 등기가 존재해야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이렇게 적용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재단법인의 설립 과정에서는 우리 법원의 판례에 따라서 이렇게 정리해 두셔야 돼요. 관계에 따라서 소유권 귀속 관계가 바뀐다. 설립자와 재단법인 사이에서는 재단법인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만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재단법인과 제3자 사이에서는 등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소유권 가져간다. 이렇게 적용한다는 것을 꼭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자, 이 내용이 우리 교재에는 161페이지에 이런 내용을 정리해 두었죠. 161페이지 제 상단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판례 원리만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니은 동그라미에 견해 대립에서 C 동그라미에 판례 한편 판례 넣어내가지고 출연자, 이게 설립자죠. 출연자와 법인 간에는 48조 규정에 따라서 법인에게 소유권을 기속하나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에게 소유권 기속해요. 그런데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186조에 따라서 이전 등기해야 한다. 따라서 재단법인이 소유권 등기를 갖추고 있지 않다면 제3자가 소유권 등기를 먼저 갖춰버리면 소유권은 제3자의 소유권이 되기 때문에
재단법인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자, 이 부분을 특히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62페이지에 가면 양갈로 4번 이전 등기하지 아니한 부동산 매수인의 법적 지위 정리, 이걸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험에 또 잘 나오는 부분이기도 해요. 자, 매매를 통해서 소유권 등기 이전이 이루어져야, 그래야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게 이제 186조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죠. 매매계약이라는 법률 행위를 했으니까, 등기를 하면 드디어 소유권 취득한다. 이래 되죠. 부동산에서는 그죠. 자, 그런데 이때 매수인이 이 등기를 아직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매매 계약을 하고 대금을 지급하고 다 했는데, 그러면 소유권 등기를 이전하지 않았으니까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죠. 이것을 이 매수인이 당해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는 중 사용 수유하고 있다. 자, 이 매수인이 지금 현재 등기는 하지 않았지만 미등기 상태에서 당해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여 사용 수유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하면 이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 그것은 채권적 등기 청구권이죠.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등기 청구권입니다. 자, 그런데 채권적 등기 청구권이라면 소멸시효에 적용돼야 되죠. 원래는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해서 없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판례, 중요한 판례란 거죠. 이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이지만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따라서 존속합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것이죠. 계속 존속한다.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지만 소멸시효의 대상은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점유하여 그 목적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계속 내가 권리자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 같다는 것이죠. 권리를 주장하고 있으니까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판례가. 따라서 그대로 존속합니다. 이렇게. 더 나아가서 이 매수인이 미등기한 상태에서 그대로 목적물을 미등기하여서 당의 목적물을 전매한 경우, 전매하고 제3자에게 부동산을 인도한 경우, 자, 이때도 여전히 이게 중요합니다. 여전히 그 최초 매도인한테 대한 등기 청구권 있죠? 매도인에 대한 등기 청구권은 그대로 존속합니다. 소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매수인이 지금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이 부동산 있죠. 이것을 그대로 제3자한테 팔았다 이거죠. 팔고 제3자한테 당의 부동산 토지를 해볼까요? 토지를 얘한테 넘겨줬다. 이렇게 있더라도 이 매수인이 가지고 있는 종전 매도인한테는 등기 청구권 있죠. 그 등기 청구는 그대로 존속한다는 거예요. 그대로 존속.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 부분을 꼭 알아두셔야 돼. 따라서 매수인이 당의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하여 사용 중에 있는 상태의 채권적 청구권인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계속 걸리지 않고 존속합니다. 이렇게 존속한다. 당의 목적물 처분에도 그대로 존속한다.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 당의 매수인이 그 매매 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여 사용 수익하고 있던 중에 등기 청구권이든 아니면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타인에게 처분하고
그대로 다시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등기 청구하는 그 권리는 여전히 존속한다는 거죠. 이렇게 꼭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채권적 등기 청구권이지만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예외적인 등기 청구권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 다음 162페이지 거기에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이 있죠. 187조에 관한 물권 변동이에요. 자, 187조에 의한 물권 변동은 여러분은 좀 암기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등기를 요하지 않는 부동산 물권 변동이요. 이것은 법률 규정에 근거하는 것이죠. 이 규정에 정리해진 사례, 이 사례는 암기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시험을 보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사정에 의하여 거래, 부동산 물권이 움직인다고 하면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여기는 또 판례들이 많아요. 이런 사례들을 반드시 숙지해야 됩니다. 숙지. 자, 우리 교재는 기본적으로 보면 이래놨죠. 187조 규정 자체에 보면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했죠. 상속은 사망 시에 물권 변동이 나죠. 소유권 넘어갑니다. 공용징수는 수용일에 기본적으로 넘어가죠. 판결은 다만 여기는 알아두셔야 돼요. 판결의 종류 중에 형성 판결에 한해서만 그렇습니다. 형성 판결. 이것이 확정되는 때. 그 다음 경매는 여기는 조심해야 되죠. 공적 기관에서는 공경매만을 말하죠. 공경매. 공적 기관에서 하는 경매했을 때만 대금 완납시죠. 대금 완납 시에 물권 변동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기타 법률 규정에 관한 것은 우리 판례가 여러 가지 사정들을 판시하고 있죠. 자, 그 내용은 163페이지에 여기에 사례를 쭉 나열해놨습니다. 제일 하단에 있죠. 기억. 신축 건물의 소유권 취득이라든지 선전, 습득, 발견, 첨부라든지 또 니은, 법정지상권의 취득이라든지 관세법상의 법정지상권 취득도 마찬가지요. 디귿, 그 다음 리얼, 물건의 멸실이라든지 혼동, 소멸시효로 인한 물건의 소멸, 전부 다 물건 변동 자체가 법률 규정에 의한 물건 변동이기 때문에 등기할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또 미엄, 존속기한 만료로 용의물권을 소멸한다든지 비업, 피담보 채권의 소멸로 인해 저당을 소멸한다든지 또 분배 농지의 상환 완료로 인한 소유권 취득이라든지 또 그 외에도 건물 전세권에 있어서 법정갱신도에 들어갑니다. 법정갱신에 의해서 전세권의 변경, 이것도 역시 187조에 해당되는 것이죠. 자, 이런 등등은 여러분이 암기를 해서 숙지하는 게 좋겠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164페이지 가면 임목등기와 명인반부에 관한 물권 변동했죠. 자, 이것은 임목등기에 관해서는요, 임목법 규정에 따라서 요건을 갖추었을 때 임목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게 되면 그것을 우리는 임목이라고 합니다. 수목의 집단 중에서요, 임목에 관한 법률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수목의 집단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게 되면 그 수목의 집단을 임목이라고 그래요. 따라서 이 소유권 보존 등기에서 등기부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소유권과 저당권만 가능합니다. 즉 임목 등기에는 소유권 등기와 저당권 등기가 가능하다. 그 외에 수목의 집단이라든지 수목, 여기에는 명인방법이라는 방법을 갖추면
소유권을 공시할 수 있죠. 소유자가 누구다라고 공시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명인 방법에 관해서 정리 좀 해보죠, 여기서. 자, 첫 번째 명인 방법은 우리 판례에 의한 관습법상의 공시 방법이다. 이렇게 하고 있죠. 관습법상의 공시 방법이다. 두 번째, 이 명인 방법의 대상물은 여기 임목에 관한 법률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수목이라든지 또 수목의 집단이라든지 미분리 과실이라든지 아니면 농작물 이런 것들이 바로 대상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 세 번째, 이 명인 방법에 공시할 수 있는 권리, 공시 권리의 대상은 어디 거냐 하면 소유권의 하나입니다. 소유권의 하나다. 기본적으로 소유권만 명인 방법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명인 방법의 요건은 뭘까? 즉 명인 방법이 되기 위한 요건은 크게 반드시 두 가지 성질을 갖추고 있는 방법이어야 됩니다. 하나는 그 대상을 특정할 수 있는 성질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이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다, 소유자가 누구다라는 걸 계속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성질을 갖추어야 됩니다. 따라서 대상의 특정 그리고 공시되어 있는 소유권자를 계속적으로 시간적으로 계속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의 성질을 갖춘 방법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특정성과 계속성을 갖춘 방법이기만 하면 명인방법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내용으로 우리는 명인방법이라는 별도의 관습법상의 공시방법, 이것을 우리 판례가 허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셔야겠죠. 이렇게. 자, 이런 정도로 우리가 부동산에 관련되는 것들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동산의 물권 변동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물권의 소멸 원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